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오늘 오후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 상황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면서 해법과 대안 마련했는데요. 그간 지적된 부분들을 많이 수용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대책으로 세웠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는 평가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늘 경제도면에서 날카로운 지적해주시는 최백은 교수 첫 번째 인터뷰를 연결해서 이 문제 진단해봅니다. 이 가운데 한국 증시는 2,500선을 찍은 적도 있는데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상승 기대를 받고 있죠. 세계 증시 여러 지표들도 계속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완연하게 회복세로 돌아선 걸까요? 홍춘욱 애널리스트 연결해서 증시 상승세, 여러 경제 지표들의 의미와 방향성 두 번째 인터뷰에서 확인해봅니다. 세 번째 인터뷰로는 조금 색다른 인터뷰 마련했습니다. 바로 청소 아줌마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여성, 비정규직, 저소득 노동자임에도 남자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인격적인 문제도 겪고 있고요. 휴식 공간도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현재 고용 형태로는 이런 문제 해결할 수도 또 하소연할 데도 없다라는 건데요. 세 번째 인터뷰에서 짚어봤습니다. 2017년 10월 24일 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오늘 첫 번째 인터뷰는 경제 도미노에서 만나고 있지만 오늘은 이 가계부채 대책 관련해서 늘 날카로운 지적해 주시는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1시 반에 발표했습니다. 취약계층도 감안하겠다. 또 다주택자라든지 이 부동산 투기로 몰리는 세력들도 확실히 차단하겠다. 여러 가지 부채에 대한 위험도 대비하겠다. 이야기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또 이 부양책과 같은 좀 양적인 이 의미 아닌 양적인 대책은 없어서 우려가 있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이 요구사항이라든지 수요에 대해서는 좀 다 수용한 면이 있다라고 하는데 교수님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일부 고민하는 흔적은 보이지만요. 네. 저는 전체적으로 좀 여전히 그 사태를, 저는 상황을 좀 너무 안이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네. 먼저 이제 그 역대 정부가 계속해서 지금 가는 게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이 낮다고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가계부채 총량이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에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대책을 내놨는데. 네. 예,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는 기준 중에 이제 그 단골 메뉴가 뭐냐면은 소득 상위 계층이 그러니까 부채가 빠르게 증가했다, 이 얘기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네네. 소득 4분위, 5분위, 5분위로 얘기했을 때요. 네. 근데 이거는 미국의 금융위기를 보게 되면요, 미국의 가계부채가 금융위기 직전 10년 동안에 보게 되면은 네네. 주로 우리나라와 똑같은 형태로, 그러니까 4분위, 5분위 이 계층들이 주로 부채를 주도를 했었어요. 아, 네. 그런데 우리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미국발 금융위기를 얘기를 하잖아요. 네, 2008년, 9년. 예. 네. 근데 그 취약계층의 이 가계부채 문제가 전염 효과를 일으킨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는 부채가 어느 계층이 많으냐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금융위기라는 것은요. 네. 시스템 리스크라는 것은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안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이제 이번에 가장 사람들한테 관심 받는 게 이제 신 DTI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하겠다 그러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질적인 이제 그러니까 부분을 좀 개선을 할 겁니다. 가계부채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특히 이제 다주택자들의 이제 투기적인 수요를 잠재우는 효과도 좀 있을 것이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전국적으로 저는 이거를 도입을 안 하고 이 투기 과열지구라든가 뭐 이 조정 지역에다만 국한을 해가지고 하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확대하겠다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지방에 그러니까 다주택자 보유자나 수도권의 다주택자 보유자나 뭐가 저는 다른 것인가. 네. 하는 문제점에서 이 신DTI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주택자의 투기적인 수요를 억제하려고 한다면요. 네. 이건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취약차주에 대한 이제 문제인데요. 네. 이 취약차주가 계속해서 재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역대 정권이 재생산되게 되면은 역대 정부에서 이제 일부 계층들 탕감도 해주고 뭐 이렇게 그렇죠. 서민 금융도 내세고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고 더 규모가 증가해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은 이 요인을 그러니까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는데 서민들을 위한 이 금융이 사실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서민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이 금융이 사실은 이 금융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는 네네. 서민들이 굉장히 비싼 고금리로 그러니까는 돈을 이용하다 보니까는 이게 계속 악순환고리에 빠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그 정책금융 지원이라는 제도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서민들에 대한 그러니까 정책금융을 좀 제도화해야지만이 네네. 실질적으로 자활을 좀 저는 이제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번에 또 한 가지 이제 주목되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그 2015년 4월 달에 이제 당시에 금융위원회에서 안심전환 대출을 도입한 적 기억나시죠? 네네네. 당시 안심전환 대출이 뭐냐면은 그 우리나라 이제 대개 만기의 일시 상환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주택담보대출이 이걸 좀 이제 그러니까는 그 장기 분할 상환으로 바꿔가지고 네네. 가계부채 대출 구조를 좀 질적으로 좀 개선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한 거였었거든요. 네. 낮은 고정금리를 적용해가지고요. 그 당시에 분할 상환 기간을 10년, 20년, 30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보니까는 한 112만 가구가 신청을 했었어요. 네. 근데 최종적으로 112만 가구가 유자격자였었습니다. 신청자 중에서요. 네.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걸 갈아탄 사람들이 한 32만 가구에 불과했었어요. 아, 네. 80만 가구가 포기를 했습니다. 자격이 되는데도요. 네네. 왜 포기를 했냐면요. 그게 이제 만약에 40대 중반의 가장이 만약에 20년을 자기가 분할 상환으로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네. 바꾸면은 이게 가능하려면요. 자기가 20년 동안에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보장이 돼야지만이 네.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40대 가장이 그러니까 일자리가 내가 향후 그러니까 10년 후도 내다보기 힘든데 네. 20년이 장기 불안 상황 자신이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게 한 80만 가구가 포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민간으로 확대하겠다. 이 금융권을 확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이 금융권을 배제하면서 이제 형평성 문제가 당시에 제기됐었어요. 네네. 이 금융권 이용자들은 굉장히 더 열악한 사람들인데 네.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혜택을 그러니까 배제시켰다고 해가지고요. 네네. 근데 당시에 배제시킨 이유가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했지만은 결론은 뭐냐면은 이게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배제시켰던 거예요. 네, 부실 위험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 금융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소득이나 직장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나쁘다고 좀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1금융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장기 분할 상환을 못 했는데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대책이 그러니까 효과가 굉장히 저는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그러니까 좀 이게 왜 제대로 작동이 안 됐는가를 좀 이해를 하면서 좀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DSR이라고 있죠. DSR 도입은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에 도입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DSR은 원래 박근혜 정부에서 원래 지난해 연말까지 도입하기로 했었던 거예요. 추진했었던 겁니다. 네네. 근데 이걸 결과적으로 2년 더 이제 미루는 거잖아요. 네. 미루는 이유는 결국 뭐냐면 DSR이라는 것이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고서는 이제 그러니까는 이 대출을 가겠다는 거잖아요. 앞서 말씀하신 거랑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네. 이게 결국은 이거를 결국 못 건드리는 이유는 서민들이 그러니까 이용하는 이 정책 금융이 제대로 이게 뒷받침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걸 못 건드리는 거예요. 네. 이걸 건드리지 않고서는 가계부채를 서민들 그 가계부채를 이거 잡을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그 미봉책이라는 얘기죠. 예. 자, 지금 일단 구조 요청을 하는 곳에 밧줄은 다 던졌습니다. 그런데 왜 빠졌는지 분석하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미흡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충분히 다 채워졌느냐라는 얘기를 이제 교수님이 청차적인 분석을 해주셨는데 일단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이 궁금한 부분들을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은 신 DTI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적용 안 한 게 혹시나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이랄까요? 지금 냉각이 급냉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다른 리스크, 부실 위험들이 생길 수 있다. 빚을 못 갚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 고려해서 정부가 좀 일부만 국한해서 한 건 아닌가 이런 궁금증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 진단에요. 네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요. 부동산 시장에 우리가 투기적인 과열을 정부가 무슨 일 있어도 잡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부동산 시장을 그러니까 우리가 연착륙시키고 정상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면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가계부채는 해결 못해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 결국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 문제는 별도의 대책으로 저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은 아까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안심전환 대출 때 그러니까는 거기 갈아타고 싶어도 갈아탈 수 없었던 사람들이요. 네네네. 그러니까 장기 원리금을 분할상환할 능력이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가게들이죠. 네. 이 가게들에 대해서 제가 늘 그동안 수년간 얘기했듯이 희망 가구에 한해서 혹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 이들 가게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 주택을 매각할 만약에 의사가 있다면은 네. 이걸 주택금융공사에서 이걸 인수를 하면 됩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한국판 양적 완화예요. 아, 네. 그래가지고 이것을 장기 공공임대로 전환시켜주는 거죠. 네네. 그러면 주거수는 여전히 확보할 수 있으면서 네. 가계부채는 줄어들고 부동산이 매물로는 안 나오니까는 네. 부동산 시장 경착륙도 방지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게 가능하면서 연착륙을 가능화시키면서 가계부채는 가계부채 문제대로 제대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아직까지 이게 어정쩡하게 접근을 하게 되면 둘 다 못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부동산과 금융, 지금 사실 그간 이 부채 대책을 금융이 주도했던 부분들을 바꾸겠다. 정부 발표의 첫 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 연결고리에 대한 효율적 해결 방안이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진단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앞서 또 저희가 안심전환 대출 얘기도 해주셨지만 이게 풍선 효과 얘기가 계속 제기됐습니다. 가계부채 얘기할 때마다 1금융권 막으면 2로, 2 막으면 저축, 저축 막으면 뭐 대부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정부가 이 부분들까지 좀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 트랙을 좀 만들어서 해결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앞서 민간으로 좀 뭐랄까요 안심전환 같은 이 장기 저리를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도 그럴 텐데 이 효과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풍선 효과 대책은요? 자, 박근혜 정부가 말이에요. 박근혜 정부가 2013년 출범해서 올해까지 쭉 했을 때 있잖아요. 네네. 올해까지 했을 때 이 4대 서민 금융이라는 게 있죠. 네. 거기에 예산 규모가 2013년도에 3.5조 원이었었어요. 네. 그랬다가 올해 7조 원으로까지 늘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금융위원회에서 굉장히 그걸 자화자찬했었어요. 네. 근데 7조 원은 제가 과거에도 표현했지만 엄발의 오줌누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서민들이 이용하는 금융의 규모에 비하면은 네. 거기에 그 부실화된 규모가 보게 되면 수백조 원이에요. 네. 그럼 거기에 보면 엄발의 오줌누기라는 얘기죠. 네네. 너무 적고. 그다음 둘째는 뭐냐면은 이 서민금융을 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불하는 금리가 되게 10% 초까지 이렇게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서민들이 2, 3천만 원 빌려가지고 만약에 분식점을 개업한다고 할 때 네. 거기서 10%의 수익을 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자활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자활에 도움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규모도 작고 금리도 그러니까는 현실화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네. 자활을 지원하는 데 속에서요. 네네. 결국 우리가 정책금융이라는 게 뭐냐면은 금융이 시장 논리에 의해서 제대로 돌아간다면 정책금융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대개 취약계층들, 기업들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보다는 금융의 접근이 불리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중소기업 총액 대출 한도라 해가지고 한국은행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네. 0.5 내지 0.75% 저리금리로요. 네. 마찬가지로 서민들 같은 경우도 정작 돈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네. 그 사람들은 금융을 이용해 굉장히 지금 불리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높은 이자를 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채무노예 악순환에 빠진단 말이에요. 네. 그걸 결국 정권이 바뀌게 되면 시혜성 차원 속에서 일부 탕감해주고 일부 그러니까 네. 금리 낮춰주고 하는 거 가지고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되냐 이거죠. 예. 자, 이게 불난 곳에 불을 끄겠다라고 한다면 충분한 물이 필요한데요. 지금 이 수준으로는 이게 또 대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지적, 오랫동안 했던 지적인데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이 보고서가 한 45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마무리로 교수님이 처음 지적해 주신 문제인데 이게 첫 페이지에 이미 나옵니다.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즉 가계부채 이것 때문에 뭐 나라 큰일 나지 않는다라고 정부가 안심시켰는데 앞서 미국 사례를 들면서 이게 마치 도미노처럼 이 전염 효과까지 생겨서 위험할 수 있다. 교수님이 이런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좀 한 번 더 보충 설명 마지막 마무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이제 서브프라임이라는 게 이게 정상적으로 볼 때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한테 자기 돈이 없어도 집을 대출로 살 수 있었죠. 이 사람들한테 대출을 하게 해준 거예요. 네. 정부가 그러니까요. 굉장히 포퓰리즘 정책이었었죠. 네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집값이 떨어졌을 경우에 네. 이 사람들은 집을 팔아도 그러니까는 이 갚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집을 팔아도 빚을 못 갚는 상태. 그러면 이제 집을 차압당할 게 아니겠어요? 네. 이 사람들은요. 차압당하게 되면 집이 주택시장에 공급이 이제 매물이 나올 게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집값이 하방 압력을 받죠. 네. 하방 압력 받게 되면 거래가 뚝 끊깁니다.
주택시장이라는 것은 자산시장이라는 것은 가격이 하락할 때 모두가 다 팔겠다는 사람만 있지 사겠다는 네. 사람은 실종돼 버립니다. 아, 시장 그렇잖아요. 거래가 전전. 주식가격이 떨어진다든가 주택가격이 떨어진다고 할 때 누가 살려고 하겠어요. 이게 소득 4, 5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괜찮지 않나라고 지금 부가 설명이 있는데요.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럼 이게 주택가격이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게 무슨 저소득층 주택가격만 떨어지냐고요.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게 아니겠습니까요? 네네. 그러면 중산층들이 갖고 있는 주택가격도 하락하게 되면은 네. 그 사람들의 LTV 비율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대출금 대비 주택가격이 그러니까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이니까는 맞습니다. 주택가격이 떨어지니까는 대출 비중이 커지죠. LTV 비율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차액만큼은 상환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상환을 하려면 결국은 주택을 팔아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팔게 되면 또 주택 매물이 더 늘어나게 되죠. 네. 이게 연쇄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전년 효과를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도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러면 중상층까지는 아주 네. 최고의 그러니까 뭐 1 내지 10% 계층을 빼놓고서는 나머지는 다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참 이 부분이 지금 정부도 여러 가지 놨습니다. 소득과 자산이 충분한 경우, 소득만 충분한 경우, 자산이 충분한 경우, 둘 다 안 되는 경우 분석을 했지만 사실 지금 그 분석도 무의미할 만큼 실제 미국 사례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네. 한마디로 하면 자산이 충분하다고 하더라도요. 네네. 주택 시장이 얼어붙게 되면 자산 가치가 주택이란 자산이라는 것은 현금화를 못 시킵니다. 네네. 주택이라는 자산은 굉장히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에요. 네. 주택시장 얼어붙게 되면요. 네. 그럼 그 자산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에서 가치가 높으면 뭐 할겠습니까? 현금화가 안 되는데요. 네. 팔리지 않는 집을 빚과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추가로 질문 갖고요. 또 화요일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 사전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파크 이용권 추첨해서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가계부채 대책 얘기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오고 갔는데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대책 자체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해결되지 않았던 현실의 문제를 충분히 대책을 세웠는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좀 지적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의 인터뷰였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하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들, 그중에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한지 여러분들 생각도 있으실 텐데요.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드는 생각들, 혹은 불합리하다고 드는 생각들, 여러분들의 의견도 지금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십시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두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예, 오늘은 경제뉴스 브리핑에 앞서서 생생 인터뷰 두 번째 인터뷰 보내드립니다. 글로벌 증시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장중 사상 처음 2,500선을 돌파했고요. 정부가 IT 벤처 여러 가지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사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코스닥도 지금 굉장히 기대치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 사실은 해외에도 있습니다. 도쿄 증시도 15거래일 연속 상승세라고 하고요. 미국 역시 3대 주요 지수들 실적 발표에 힘입어서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런 상승 랠리 연말까지는 무난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어떤 힘에 의해서 이렇게 증시가 좋은 호조를 보이고 있는지, 실제로 지금 우리 경제 상황과는 어떻게 비교해야 봐야 할지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키움증권 홍춘욱 투자전략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보통 황소 랠리, 황소와 곰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지금 증시 굉장히 상승세가 탄탄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오늘 코스피 상황이랑 비교해서 어떤 상황입니까? 네, 시장이 된 가계부채 안정대책이라든가 또 전일 미 증시가 모처럼 만에 증시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여전히 매수주들, 건설이라든가 금융주들의 강세에 힘입어서 상승 랠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대부분 동반 상승하는 흐름에 한국 증시도 함께 달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코스피는 어땠습니까? 네, 상승 탄력들이 초반에는 상당히 좀 약한 모습을 보이다가 장중 내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 관련 기업들의 상승 탄력들이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실제로 가계부채 안정대책이라든가 정부의 부동산 관련 안정대책들에 대한 어떤 선반영된 측면들을 반영했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네. 더 나아가서
최근 들어서서 중국의 19차 당대회 속에서 중국의 어떤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각종 직간접적인 관광 규제라든가 한한령 같은 것들이 완화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들 속에서 이른바 중국 관련 테마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뭐 내수주도 이끌었다 이런 기사들도 있던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참 뜻밖이시죠. 최근 들어서서 우리 주식시장의 상승 랠리를 촉발시켰던 것은 정보통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재 산업재로 이어지는 이른바 수출 관련 대형 기업들이 시장의 상승 탄력을 주도하고 또 상승을 갖다가 이끌었던 게 사실입니다만 전일 미 증시에서 물론 반도체 기업들은 그래도 여전히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만 최근에 이루어졌던 상승 랠리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들이 부각되면서 시장의 주도주들이 조정을 받았고 이 흐름이 한국 증시에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주도주들이 조정을 받을 때는 시장이 동반 하락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오늘은 그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주도주들이 상대적으로 차익 실현 욕구 매물이 나오는 가운데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그간 소외되었던 내수주들의 상승 탄력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번 시장이 아주 상당히 강한 강세장이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2490.49 장마감 지수 포인트인데요. 이 2500선 이제 돌파해서 갈 수 있다. 뭐 그간에 워낙 이 한동안은 박스피 얘기 나오면서 왜 상승 못하냐에 대한 분석이 뒤를 이었는데 이제는 2500선도 넘어서 쭉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저희들도 올해 연중 최고치 목표를 2560선 정도로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2560선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한국 기업의 이익 전망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어서 주가의 상승 속도에 묻지않게 기업 실적 전망의 상향 조정이 빨라지다 보니까 주식시장, 한국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아직도 이머징 마켓 내에서 매력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이 과정에 저가 매수세, 특히 글로벌 펀드 자금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이런 이머징 국가에 대한 저평가된 나라에 대한 펀드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이 상승 랠리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일단 그 삼성전자라든가 여러 주요 대기업들의 실적들이 발표됐습니다만 아직 실적이 발표되지 않은 한샘 등 여러 내수 기업들에 대한 기대들까지 오늘 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한동안 저희가 이 북핵, 미사일 이런 것과 연관해서 걱정했는데 쏙 들어간 것 같은 느낌처럼 바뀌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정부가 사실 IT라든지 좀 뭐랄까요, 스타트업 또 중소기업 벤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코스닥 쪽이 이 정책적인 환경에 힘입어서 좀 기대치가 높지 않냐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실제는 어떻습니까? 네, 최근 들어서서 코스닥 시장도 조금 힘들었던 시간들을 보내고 상승 탄력들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 다행이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더 나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정책 당국의 첨단 혁신 사업에 대한 특히 제4차 산업혁명 관련돼 있는 각종 주요 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그런 기대들도 시장이 조금씩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아직 실적 측면에서만 살펴보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있는 코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출보다는 중소기업들이 많으니까 내수 비중이 높죠. 내수 비중이 높다라는 건 최근에 상승 랠리 때 상대적으로 내수주가 부진했다라는 말과 되게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조금 탄력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코스닥은 조금 탄력이 강화되고 있다. 앞서 글로벌 상황들 쭉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도쿄, 일본의 어떤 정치 상황도 한 고비가 마무리됐고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일본 증시도 좀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21,000선을 상향 돌파하는 등 1996년 최고치 갱신 행진에 나서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24,500엔 정도까지 시장에 상승했던 걸 감안해 본다면 아직도 추가적 상승의 힘은 남아있다라는 평가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비관적 시각도 있습니다.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는 있지만 그 돈을 뭉쳐지고만 있을 뿐 배당이라든가 고용 같은 데 쓰지 않는 이런 것을 보면 아직 기업들이 자신감을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들도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노믹스에 대한 어떤 기대, 특히 아베 정부가 이번에 개헌선이라고 할 수 있는 3분의 2 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할 정도로 어떻게 본다면 재신임 받았다라는 측면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일단 시장의 랠리를 이끄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정치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불확실성이 제거되니까 좀 더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지금 옐런 의장의 이 연방준비제도 체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누군가를 지목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거 중요한 이슈일 텐데요. 예, 얼마 전 뉴스 보도에서 이미 5분의 후보를 했다가
일단 다 만나봤고 다 좋은 분들이었다라고 말을 했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 기사까지 실리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시장의 참가자들은 옐런 의장, 그러니까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평가를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옐런 의장이 일단 연임되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 지난주 말에 있었던 로이터, 세계적인 통신사 로이터의 이코노미스트에 대한 주요 폴을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니까 네. 파월 현 연준 이사가 전체 한 50% 이상의 사람들이 지목할 정도로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뒤를 뭐 테일러 교수라든가 다른 분들이 이끌고 있는데 일단 시장의 참가자들은 지금 현재 가능성이 높은 유력 후보군이 연준 신임 의장으로 이렇게 선출된다면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은 크지 않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만 이게 근데 돌발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는 게 시장에 예상하시는 분들이 다 되고 하면 작년 뭐 브렉시트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같은 일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흐름 속에서의 증시 상황 같이 계속 지켜보고요. 저희가 또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키움증권 홍춘욱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참 여러 가지 주식도 좋고 또 가계부채 대책도 나왔는데 월급쟁이 삶을 들여다봤더니 전체 월급쟁이의 43%. 굉장히 많은데 200만 원을 못 번다 이런 뉴스도 나왔네요. 네, 통계청 자료인데요. 올해 상반기 임금 근로자 1977만 9천 명이 좀 집계가 됐는데 네. 이 중에서 43%에 해당하는 이 852만 명 정도가 이 월급이 20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네. 전체의 10.4%인 206만 명은 월급이 100만 원보다 좀 못했고요. 네. 월급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은 전체의 27%, 또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은 14.9%였고요. 이 400만 원 이상은 14.8% 정도 됐습니다. 예, 뭐 이거 듣고도 좀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지난해보다 낫다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네, 그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이 저임금자 근로자의 비중은 낮아지고 고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높아졌습니다. 네. 지난해 상반기에는 200만 원 미만이 45.8%였으니까요. 올해는 3%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겁니다. 2014년 상반기에 49.7% 이후에 좀 계속 좀 비중이 좀 줄고 있는 거고요. 이 산업별로 보면 농림업이 100만 원 미만 근로자가 비중이 가장 높았고, 또 그리고 숙박 음식점은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근로자가 좀 가장 많았습니다. 예. 자, 채무불이행자, 신용불량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는데 5만 원도 안 되는 돈 때문에 이런 경우가 된 게 1,300명이다.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네, 국민의당 최이배 의원실에서 좀 분석을 했는데 이 채무불이행자 1,346명의 대출 금액이 5만 원 이하의 소액 대출자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들의 전체 채무액은 800만 원밖에 안 되고요. 1인당 평균 채무가 5,944원에 불과해서 6천 원이 채 안 됐습니다. 또 50만 원 이하 소액 대출 채무 불이행자도 34,800명 정도에 달해서 전체 채무 불이행자의 38%에 달했는데요. 네. 반면에 3억 원이 넘는 이 채무 불이행자 수는 33,400명 정도로 전체 3.5% 정도 됐는데 금액은 전체 70조 6천억 원 가운데서 76%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적은 금액 물론 꼼꼼히 살펴봐야겠지만 이런 것 때문에 채무 불이행자로 낙인 찍히면 어려울 텐데 회생 기회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체 채무 불이행자의 38%가 이 채무액이 500만 원 이하로 이제 정상적인 경제 활동 기회만 주어지면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규모라는 게 이제 최이배 의원실의 분석인데요. 네. 이 채무 불이행자 등록으로 경제 활동에 제약을 줘서 오히려 지금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현재 1,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된 소액 장기 연체 채권을 좀 소각했다는 정책을 밝힌 바 있는데 이 채무 불이행자 등록 과정에서도 등록도 좀 해제를 해서 이 금융거래 제한이나 취직 제약 같은 이 경제 활동의 제약을 좀 벗겨줄 필요가 있다. 이런 좀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적은 금액 연체하신 분들 물론 연체 절대 안 됩니다만 좀 상황을 고려해야 되겠네요. 시가총액 10조 원이 넘는 종목을 봤더니 한 35개사 정도 되네요. 네, 코리아소의 자료인데요. 이 전날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0조 원 이상인 종목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모두 35개사에 달했습니다. 이 사상 최대 숫자인데요. 이 중에서 11개사는 10년간 10조 클럽 회원 자격을 좀 유지한 종목들이고 나머지 24개 종목은 새롭게 진입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10조 클럽은 10년 전이 2007년에 24개사였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한때 10개까지 급감을 했었는데요. 네네. 2009년 말에 다시 20개를 회복한 후에 꾸준히 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대형주 위주로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크게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이사나 아파트 입주 앞두고 청소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 많은데 불만들이 많네요. 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청소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이 총 492건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는 늘었는데요. 청소 상태 불량이 244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대부분 이제 고객이 현장에 없을 때 청소를 하게 됐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제대로 청소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또 다시 청소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도 사후 서비스가 전혀 없었다는 불만도 있었고요. 또 청소를 하다가 가전제품이나 가구등을 파손하거나 아니면 마룻바닥이 들뜨거나 또 탈변색하는 사고도 꽤 많았습니다.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과도하거나 심지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꿀하는 경우도 좀 많았다고 합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우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생생 인터뷰입니다. 한국 사회 불평등 중에서 남녀, 여성 차별 이런 것들 굉장히 큰 맥락 중에 하나죠. 그중에 바로 청소 아줌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즘 흔히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마주칠 텐데요. 이분들의 노동과 처우 사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또 여성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남자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일종의 정신적 고통, 감정적인 노동까지 겪어야 한다고 합니다. 가장 취약한 여성 노동 계층이면서 아줌마라는 틀로 2번 고통받는 여성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의 어려움들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단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하고 계시는 여사님 한 분 만나보고요. 이어서 이화여대 사회학과 이주희 교수 연결해서 진단 들어봅니다. 그러면 직접 일하고 계신 이 빌딩 청소를 담당하고 네네. 계신 여사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사님 제가 편의상 이렇게 여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일하신 지는 오래되셨나요? 주로 어떤 일들 하시죠? 저는 한 5, 6년 됐고요. 네. 주로 이제 미화에서 일을 하는데요. 네. 쓰레기 수거서부터 등등 이렇게 남자, 여자 화장실까지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일찍 나오시죠? 근무 시간은 원래 6시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네. 저희 직업 특성상 5시 정도에 도착하지 않으면은 그 업무량을 저희가 다 해낼 수가 없어요, 시간 내에. 새벽 5시에 오시는군요. 네, 5시에요. 네. 거의 첫 차를 타시는 분인데, 네. 어떻게 일하시는 곳에 계속 계시나요? 자주 옮겨 다니셔야 되나요? 어떻게 고용되신 거죠? 저희들이 계약직이기 때문에요. 네네. 이제 계약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이동이 있습니다. 2, 3년에 한 번씩 정도는요. 네. 자, 이제 여성분이세요. 사실은 주로 여성분들이시죠? 다 혹시 남성분 보셨나요? 남성이요? 네네. 같이 남성 일하시는. 화장실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일하는 그 여사님이 하시는 이제 네. 이 환경미화 청소 일에 네. 혹시 남자 직원분 동료는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남자 동료들은요. 네네. 저희하고 이렇게 업무 파트가 달라요. 예. 외곽을 한다든가. 네네. 이렇게 밑에서 하치장에서 일을 한다든가. 주차장을 담당한다든가 그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일은 거의 여성분들이 하신다 이런 얘기인데. 예, 사무실 내에는 거의 저희 여자들이 하고 있어요. 비상계단까지. 예. 그 지금도 나왔지만은 사실 남자 화장실 청소를 하셔야 하잖아요. 네네. 이게 사실은 청소하고 계시는 중에 좀 급한 분들은 막 들어오셔서 볼일을 보시기도 하고. 예. 또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도 시간이 되시면 청소를 하셔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네. 좀 불편하신 건 없나요? 많죠. 난감했습니다. 지금 일하는 곳에서는 아직 그게 설치가 안 되는데 먼저는 들으시지 말라고 작업 중이라는 표지판을 꼭 하게 돼 있어요. 네네. 그래도 해도 그냥 의무적으로 할 뿐이지 소용이 없어요. 다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오시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맨 처음에는 난감해서 그냥 들어오시면 나가는데 그러다 보면 일을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냥 고개 푹 숙이고
그냥 눈 안 마주치면서 일을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여사님도 또 한때는 아름다운 여성이셨을 테고요. 여성분이신데 이 남성분들 와서 막 볼일 보시면 좀 뭔가 힘들거나 불편하시진 않나요? 많이 민구스럽죠. 네. 아유, 참. 예,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마련하는 인터뷰인데요. 그 외에도 지금 이런 환경미화, 건물 환경미화 일을 하시는데 불편하거나 좀 어려운 점 없으신가요? 많죠. 말로 하면은 많지만 저희들 뭐 일이 그러니까 감사하고 하는 거예요. 네. 이제 뭐 휴게 그런데도 지하층에 있기 때문에. 쉬는 곳이 지하에 있고요. 매연 같은 거, 그런 이제 공간이 지하층밖에 배당이 안 되니까.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중간에 책이 올라서 일을 할 때도. 네네. 뭐 이렇게 좀 잠시 시간을 1시간 정도만 10분, 20분 쉴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네. 저희들 용어로 탕비시라 그래서 이렇게 걸레 같은 거 빠는 데서 쪼그리다 놓고 앉아서 잠깐 앉았다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참 쉬는 곳 자체도 없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늘 깨끗하게 환경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상암동에서 환경미화 일을 하고 계신 익명의 여사님 저희가 전화로 연결해봤고요. 네, 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좀 제대로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다시피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이주희 교수 연결해서 말씀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앞서 실제 일하는 분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뭐 쉴 곳도 없는 상황에 여러 가지로 이 여성으로서의 어려움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청소 아줌마라고 하는 이런 분들 실제로 노동 환경에서 좀 겪는 어려움들 대책도 미흡한 것 같죠? 예, 청소업 종사자 대다수 그러니까 70~80%가 여성이고요. 네. 또 평균 연령은 50대 중후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청소업이 가사일의 연장이라는 관점에서 상당히 저평가된 노동이고 또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 고령 이 두 가지 악조건이 합쳐지면서 이게 노동권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인권도 지켜지지 못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네네. 이게 보여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뭐 청소 노동이라는 것은 네네. 그리고 또 보아도 보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이 은폐된 노동으로서 청소 업무의 특성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네네. 예, 그러니까 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동안에도 청소해야 한다는 건 지나치게 이게 그러니까 화장실 사용자뿐만 아니라 이런 현실을 방치한 채 용역업체를 고용한 사용자 위주의 사고처럼 여겨지고요. 네. 이게 이 청소하는 중에 다른 층의 화장실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잠시 기다려주는 배려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건데, 네네. 이거는 뭐 사용자 스스로가 지켜줘야도 하겠지만 그 용역업체를 고용한 기업이나 조직의 사용자도 네. 조직의 관리자도 해당 직원들한테 공지해서 위반되지 않게 실행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여성으로서 이 남자 화장실 청소하는 이 특수한 상황에 대한 개선도 당연히 사용주 또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인데 또 하나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쉬는 공간이 없으시더라고요. 대부분 지하거나 아니면 걸레를 씻는 좁은 공간에서 쉰다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도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예, 저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이지 않아야 되는 노동이므로 네. 되게 일찍 나오시는 경우도 많으신데요. 예, 새벽 5시에 나오신다고 아까. 예, 식사할 곳도 마땅치 않고 이게 또 저임금 업종이라서 외식도 별로 가능하지 않은데 네. 뭐 도시락 먹을 때도 없으셔서 간식으로 때우거나 뭐 식사를 거르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물론 쉴 공간 없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네. 저는 이 문제는 청소업의 외주화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보통 직고용하고 있다면 노동자의 대기 장소와 뭐 간단한 샤워실이 포함된 휴게실을 마련해 주는 게 사용자 의무로 되었을 터인데요. 네네. 그리고 또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지금보다는 쉬웠을 것인데 네. 이게 외환위기 이후에 청소업이 대거 외주화되면서 실제로 그 노동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이 책임을 지지 않게 된 게 네.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문제의 원인이 간접 고용이나 외주화니까 적어도 공공부문부터라도 직고용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지금 있는데요. 네네. 예, 그런 전환이 꼭 필요하고 그런 전환이 오기 전까지는 적어도 용역업체를 사용하고 있는 조직이나 회사가 제대로 된 대기실과 휴게실을 마련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도 이 화장실 이용하거나 혹은 이 건물 뭐 공공공간에 환경 미화하시는 분들 보시면 좀 이런 애로점 있다라는 것도 한번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치 뭐 40~50년 전 미국 흑인 여성들의 인권 실태를 다룬 영화 같은 일들이 아직도 이 사회에서는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지난 최순실 국정농단 때 이른바 청소 아줌마라고 이름 붙인 분의 그 외침이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글자에 약간 뭐랄까요, 꾸짖음이 있었는데 이때도 일제 언론들이 청소 아줌마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걸 또 문제시 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좀 비하도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교수님? 예, 저도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줌마라는 말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중년에 결혼한 여성을 낮추어 부르는 말로 인식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부적절한 호칭은 이게 업무상 불필요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네. 또 이 문제는 실제로 남성에 비해서 지위와 권위가 낮은 여성 노동자한테 더 심각합니다. 네. 또 조직 몰입도도 낮추고 정신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연구도 있고요. 네네. 이게 엄연한 노동자인 환경인원을 아줌마라고 부르는 것에는 이런 즉각적인 문제 외에도 많은 의미가 숨어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여성이 하는 것으로 여겨져 온 돌봄 노동의 연장선에서 이 노동을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네. 이 힘들고 어려운 노동에 걸맞는 적정한 처우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네.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겨집니다. 이게 일단 가정에서는 돌봄 노동이 보통 무보수로 진행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 연장선상에서 청소라는 노동에 낮은 임금이 당연시되고 또 심지어 저임금 업종에서도 남성 노동자한테는 일종의 특별수당이 조금 더 힘든 일을 한다라는 네네. 게 배려가 돼서 추가가 되기 때문에 임금 격차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다른 업종에서 발견되는 성별 직무 위계가 더 공고한데 보통 남성 관리자 밑에서 일하시게 되죠. 승진도 거의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는 한 사회에서 부르는 용어는 그 사회의 의식과 관념을 대변한다는 면에서 이거는 노동의 가치를 경시하고 또 그 노동자의 직업과 인격에 대한 폄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적어도 언론이나 방송, 인터넷 매체 등의 노동 차별적, 성차별적 용어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 일 특성이 아니라 어떤 성적인 배경까지 포함해서 아줌마라는 어떤 돌봄 노동의 연장선, 많은 분들이 이제 아줌마라는 호칭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이 청소 노동자분들의 현황과 이야기들 쭉 이어오면서 많은 부분들이 바뀌고 있지만 조금 함께 고민해봐야 될 중요한 몇 가지 원칙이랄까요, 이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바뀌려면 어떤 생각들 좀 해야 되나요, 교수님? 이 문제는 한국에서 일하는 여성, 특히 고령에 일하는 여성이 겪는 어려움과 차별을 대표하는 사례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저는 일단은 이 지나친 성별 직무 격리, 그리고 여성 일자리의 저가치화가 해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통 이 직무에 대한 보상 수준이 너무 낮아서 지금 남성 노동자가 유입이 못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예, 당연히 여성 노동자는 남성 노동자가 더 대표되고 있는 조금 더 고임금에도 옮겨갈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네. 근데 이제 보통 이 업종은 노동력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청소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네. 그리고 노동조합을 결성한다면 아까 문제라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외주화 문제. 네네. 이 사용사업자하고 실제 고용주가 분리된 이 간접 고용의 문제가 노동 조건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만큼 이 외주화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수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어떤 노동이든 솔직히 청소가 굉장히 필요한 노동이잖아요. 그럼요. 없으면 곤란을 겪게 되죠, 모두가. 예. 네. 예, 사회 긍정적인 가치를 창출한다면 똑같이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인식이 제발 좀 확립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인식의 변화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되는데요. 지금 방송 들으신 분들의 생각만이라도 조금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교수님, 오늘 바쁘신데도 시간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이주희 교수였습니다. 네, 오늘 사연 주신 분들 많습니다. 4867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도 중요하지만 결국 취약계층 제대로 좀 국가에서 관리해 주는 게 어떨까라는 얘기요. 네,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게 오히려 부채 관리에 더 좋은 측면이 있겠죠. 8700님 또 9828님은요. 보유세 신설해야 됩니다. 다주택자들 보유세 신설해야 되는데 이 법안 위반하시는 분들도 집이 많아서 그런지 왜 그런 것 안 합니까? 라고 얘기하셨고요. 8300님 현실적인 대출 고민 얘기해 주셨는데 은행 창구로 한번 가시면 더 좋은 말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보유세 이야기도 논란이 많긴 하는데 주요한 대안 중에 하나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집을 많이 갖고 정책이 지나갈 때까지 좀 피하자 이런 다주택자 투기 세력들도 많은데 효과적인 대책이다라는 얘기도 있죠. 그 의견 주신 8700님, 9828님께 저희가 원마운트 워터파크 티켓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힘이 되는 경제 이야기로 내일 오후 3시 10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